먼저 GC셀에 본사에 직접 온 것은 처음인데요.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을 보고 저는 혼자 울컥했거든요. 계속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대하는 의사이지만 선생님들께서 뭐 여러 파트가 다른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건강 강자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떻게 간암을 진단하고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기내과 중에서도 간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고 간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바로 만성 간질환 환자입니다. 저희가 급성, 만성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만성 간질환을 정의하는 기준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간에 어떤 손상을 입은 질환이 6개월 이상 치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만성 간질환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만성 간염 환자들, 아직까지 국내의 가장 1위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방간 질환, 술로 인한 지방간,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성 간 질환이 그럼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염증과 섬유화 과정을 거쳐서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까지 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과정을 노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는 선홍색의 말랑말랑한 간이 정상 간이고요. 이게 어떠한 원인에서든 염증이 반복되게 되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해지고 간이 딱딱해지고 쪼그라드는 간경변증이 생기게 됩니다. 간경변증이 생기면 잘 알려진 합병증, 복수가 찬다든지 피를 토한다든지 혼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간암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환자들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급적 초기에 이러한 질병을 진단해서 더 발전되지 않도록 간이 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국내 만성 간질환의 원인이 바이러스 B형 간염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형이 거의 더 많고요. C형 간염은 최근에는 먹는 약으로 완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B형이 더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간 그리고 다른 원인 뭐 자가 면역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뒤를 이어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 2일 간암의 날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만성 간질환 환자들을 저희가 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간암의 고위험군 환자들을 1년에 2번, 2가지 검사, 초음파랑 암 표지자인 AFP 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라 이런 약간 표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념해서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제정하고 있고요. 이제 환자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으시면 아니 저런 게 있으면은 다 가서 검사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저런 질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많고요.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증상이 없고 혈액 검사가 괜찮으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뒤늦게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돼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 이런 간암의 날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계속 간암, 이뮨셀도 간암 환자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간암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암에는 사실은 원래 풀 텀은 간세포암종,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간암에는 이 간에 생기는 암뿐만이 아니라 담관이나 아니면 간문부암,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담도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총칭하는 용어이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간암은 간세포암종을 조금 특징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간암, 간문부암은 저희 같은 소화기 내과 내에서도 저희 간 파트가 보는 것이 아니라 최담도 파트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은 6번째로 흔한 악성 질환이고 3번째로 높은 암 사망률을 지니고 있고 중년 남성층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진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나의 간을 한 번도 측정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 초음파 이런 것들을 꼭 해보시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한간암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조금 이제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최근에 2022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만화 형식으로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간암 중에서도 간세포 암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암 이런 것들은 암이 의심돼요. 그러면 바로 가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간암은 확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암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진단의 경우에는 고위험군 환자,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간경변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형적 영상 소견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월 2일 말씀드리면서 1년에 2번 2개의 검사, 영상 검사와 AFP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초음파 검진을 하다가 초음파에서 진단이 돼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뭔가 간에 혹이 보이는데 이거를 검사해 주세요라고 기관에 의뢰하시게 되면 이제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 검사에서도 조금 명확하지가 않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담도암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영상만으로 100% 진단이 어려우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 감시 검사에서 1cm 이상의 혹이 결절이 발견되었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결절 때문에 또 환자 이렇게 진료를 많이 보러 오시거든요. 혹 때문에.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간에 혹이 있는데 저 암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간에 혹이 있다고 해서 또 다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나인이라고 있고 말리그넌시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말리그넌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간에 있는 혹도 암이 아닌 혹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 중에 나 혹이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이드라인에 보여드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MRI에서 이런 특징적인 소견들 진단을 하는 데는 저희도 영상의학과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특징적인 간암의 소견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간암을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영상 검사에서 정확하게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크기가 작고 명확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뭐 6개월이나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CT, MRI를 찍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상 검사를 주로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AFP라는 암 표지자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것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적으로 간암을 진단할 때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병기에 대해서, 스테이지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암이 이제 진단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몇 기예요? 저 몇 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 간암을 어떻게 병기를 매기느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암 개수가 2개 이상, 암 크기가 2cm 이상, 혈관 침범이 있는가, 요 세 가지에 따라서 몇 개의 개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1기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없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개수도 하나고 크기가 2cm 미만이다. 이런 경우는 초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기, 우리가 이뮨셀을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기는 세 가지 중 2개, 4기는 모두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간 주변에 림프절이나 아니면 간 외 장기, 예를 들면 뼈나 폐 같은 데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4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쉽게 또 설명드리자면 이제 보통 또 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면 저 항암 치료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은데,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병기가 4기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세요 이런 건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뭐 시술을 해볼까요? 이럴수록 조금 더 앞에 병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이 저희가 국내에서 많이 사용했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임상이나 아니면 학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그 UICC보다는 BCLC 스테이지, 바르셀로나에서 만든 건데요. 이 BCLC 스테이지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이거를 막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빨갛게 표시한 very early stage 또는 early stage가 바로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의에 따르면 암이 2cm 이하의 암이 하나만 존재하거나 3cm 이하의 암이 3개 이하 존재할 때 이 BCLC 스테이지에서는 이것을 초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이뮨셀은 바로 이 초기 환자들한테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래 그 파란데도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을 보시면 초기의 환자들은 치료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바이벌 얼마나 살 수 있는가 5년 이내에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인터미디엇 스테이지 BCLC B 스테이지만 가도 벌써 2.5년 반으로 훅 줄어들죠. 그리고 C 더 어드밴스드 HCC 아까의 4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교과서적으로 6개월, 평균 6개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의 목표가 암을 줄어드는 것보다는 암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치료이기 때문에 따라서 더 빨리 진단을 해야 되고 빨리 치료가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암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많은 인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초기에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간이 딱딱해지고 쪼그라드는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열심히 추적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초기라고 하더라도 간 기능이 너무 나쁘면 뭐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 기능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치료를 할 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가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초기 간암, 아까 전에 이제 싱글 단독 리전이거나 3cm보다 적은 종양이 3개 이하 있을 때 저희가 초기 간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고주파술, 간이식 요 3가지 치료법을 저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자 하는 거는 가장 좋은 사인입니다. 암 환자에 있어서. 왜냐하면 근치적 치료, 암을 없앨 수 있는 치료는 수술과 아까 말씀드렸던 고주파술 이 2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잘 보존된 환자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암이 생긴 부위를 잘라내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특히 간이라는 장기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일부 잘라낸다라고 하더라도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고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간암으로 수술을 큐러티브 트리트먼트, 근치적 치료를 받았던 리섹션이나 고주파술 또는 이제 에탄올 인젝션이라고 요즘은 많이 쓰이진 않는데 예전에 많이 했던 그런 치료법인데요. 이런 것을 했을 때 환자들이 서바이벌이 어떤가를 봤을 때 5년 이상 살았던 환자는 76%였고요. RFS라는 거는 재발 없이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환자가 재발이 안 일어나고 문제없이 수술만 받고 잘 이어진 환자들이 29%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70%의 환자들은 또 암이 재발해서 다른 시술이나 어떤 치료법을 받아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암을 빨리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암을 잘 조기 진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간암에 있어서 이런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5년 동안 서바이벌을 보시면 제가 가운데 HCC라고 써 있는 이 간암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이 그래프가 아주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간은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율이 많이 높지 않은 그런 특징적인 암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재발을 하느냐 뭐 그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기 재발, 2년 이후를 레이트 재발, 후기 재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딱 정답은 없지만 연구들에 따르면 조기 재발을 잘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진단 당시에 암 표지자가 높은 사람, 뭐
다르게 말하면은 튜머 버든이 큰 사람이 당연히 재발도 잘 되겠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우리가 인제 암만 똑 떼어내는 게 아니라 약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도려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잘랐는데 암이 간에 남아 있다 그러면 눈으로는 안 보여도 미세적으로 전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이프티 마진을 갖고 수술을 잘 했는가 요것도 조기 재발을 우리가 예측하는 인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떼 봤더니 이미 혈관 침범이 있더라. 그 얘기는 이미 또 다른 데 전이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셀 인베이전이 있는가? 그리고 아까 튜머 버든의 일환으로서 결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 더 재발이 잘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후기 재발에 관여하는 인자들로는 이제 바이러스 버든이 높은 사람, 바이러스가 높게 유지됐던 사람, 그리고 염증이 간에 심했던 사람, 뭐 이런 것들, 섬유화가 간이 많이 딱딱했던 사람들은 2년 이후에 재발되는 경우가 높았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고주파술도 근치적 치료의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고주파술은 조금 다른 치료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늘을 직접 간에다 찔러서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가 손으로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서 간을 직접 이렇게 바늘을 넣은 다음에 고열을 쏴서 얘를 이렇게 태워 죽이는 것을 RFA 저희가 줄여서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이라고 하고 고주파열 치료술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과 RFA가 바로 그 근치적 치료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78세 남자 환자였고요. 이렇게 이제 싱글 리전에 한 2.6cm 되는 암이 보였고 RFA 후에 이렇게 쭉 짖어져가지고 암이 없어졌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 중에 왜 누구는 수술을 하고 누구는 고주파술을 하냐 이런 질문 가끔 받거든요. 그 이유는 그 정답은 우선은 젊고 간이 건강하다 이러면 보통 수술을 1차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 딱 보시면 78세 남자 환자는 이미 전신 마취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초음파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수술보다는 고주파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뭐 고주파 치료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초단파열 치료술 뭐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차이점은 이게 약간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파를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얘를 태워 죽인다 뭐 이런 원리여서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 국소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간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간 이식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간이 기능이 좋은 사람만 수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젊은 환자는 어떻게 하냐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초기고 간 기능이 나쁘다, 간경변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는 간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이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세브란스 병원도 요즘 활발히 간 이식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뇌사자 간 이식만 주로 했었는데 이제 생체 간 이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뭐 주변에서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간 이식도 치료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중기까지는 제가 막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인터미디엇 스테이지 중기 이미 개수가 많고 크기가 큰 애들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전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요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간암으로 가는 혈관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이 퍼지는 원리가 혈관을 통해서 자꾸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암도 커지고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허벅지를 통해서 혈관을 접근한 다음에 항암제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암에 영양분이 가지 못하도록 말려 죽이는 그런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2박 3일 입원을 하게 되고요. 시술을 받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 또 평가를 해서 재발이 있으면 또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까 거는 일반 화학 색전술은 항암제를 쏘는 거고 얘는 방사선 물질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색전술과는 조금 차이점이 좀 더 크기가 큰 암에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화학 색전술은 한 번 치료가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방사선 색전술은 방사선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서서히 방사선 물질을 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암 환자가 오게 되면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 환자에는 어떤 치료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52세 남자 환자였고요. 지금 이제 왼쪽 사진이 간암이 진단된 영상 검사 사진이고 가운데 보이시는 게 아까 말해드렸던 색전술 시술을 실제로 하고 있는 저기 혈관을 찾아서
암으로 가는 혈관을 찾는 그런 시술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아마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했고 7개월 후에 암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술로 떼어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따르면 중기는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치료를 잘 하면은 초기로 이렇게 암을 줄여서 근치적 치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사선 치료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색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저희 세브란스가 최근에는 이제 중입자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암 환자는 아직 안 되고 있고 전립선암 환자만 치료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이제 간암 환자들에도 또 중입자 치료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기 환자, BCLC 스테이지 C 환자들은 항암 치료밖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간암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고 간 기능이 좋고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잘 수행할 만큼 건강하다, 이런 조건이 해당이 되면은 가운데 제가 별표 표시를 한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이라는 면역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간암도 치료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면역 항암 치료도 작년 5월부터 저희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면역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요 옆에 보시는 뭐 소라페닙, 렘바티닙이라는 이런 알약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약은 이제 매일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부작용이 좀 많거든요. 손발이 아주 그냥 심하게 까져서 신발을 신을 수 없다든지 설사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요 면역 항암 치료가 작년 5월부터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이 그냥 외래에 와서 주사 맞고 집에 가고 3주 뒤에 또 와서 치료를 하고, 이런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암에 비해서는 치료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서 간암의 생존율 그리고 재발 없이 생존하는 이런 기간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뭐 이거를 씀에도 이제 잘 안 듣는다, 이제 그때부터는 골치가 아픕니다. 이미 그러면 이제 생존 기간이 점차 짧아지기 때문에 밑에 보이는 옵션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 같은 그런 약제만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간질환, 특히 간암은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기 치료는 수술이나 고주파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근치적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그러한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를 낮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하나의 치료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뮨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이드라인에 올라간 게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뭐 수술을 하고 고주파술을 하고 와도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냥 3개월 뒤에 또 CT 검사하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좋은 이뮨셀이 나오면서 저희가 그런 근치적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이뮨셀 치료를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이드라인에 올랐다는 게 되게 아주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올라서 보조요법으로는 유일하게 저희가 이뮤노세라피를 권고하고 있고요. A2라는 거는 권고 사항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환자들에게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 국내 간암 가이드라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가이드라인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비던스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3상 임상에서 이 사이토카인 인듀스트 킬러 셀을 간암에서 썼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자면 재발 없이 잘 환자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이뮤노세라피에서 아주 의미 있었다. 생존율도 매우 의미 있게 증가했다.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 몇 개월, 몇 년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암 환자들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암 환자들은 뭐 몇 개월, 뭐 며칠 이런 게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저희가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고 또 예후를 좋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익스텐디드 더 늘려서 팔로업 스터디를 했을 때에도 이 이뮤노세라피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자들의 예후를 높였다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저희 임상 자료를, 국내 자료를 소개를 하고 있고, 이즐이라는 거는 이제 유럽 간악회여서 저희에서는 조금 큰 학회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발표가 돼서 간암의 재발을 낮추고 예후를 좋게 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또 란셋에도 이런 자료가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자면 특히 이제 간암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저희가 전형적 영상 소견만으로 간암을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년에 2번 2 개의 검사 2월 2일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간암의 병기 결정은 뭐 저희가 영상을 통해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병기를 하게 되고 병기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뮨셀은 근치적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보조요법으로 유일하게 권고되어서 환자들의 재발 및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은 초기 간암에게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또 여기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계속 또 열심히 일해 주셔서 중기 그리고 말기 특히 면역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서의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의 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좀 더 많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